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긴축 우려를 극복하는 것은 결국 기업 실적이죠. 다음 주를 지나면 10월이고 10월부터는 또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됩니다. 프리 어닝 시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시장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콘트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숨가쁘게 지나다 보니까 벌써 금요일이고 시장은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 어쩌면 오늘 2,500도 좀 깨질 것 같다 이런 부담이 있는데 주제부터 한번 보면서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가고 실적 온다. 이 실적이 좋은 실적이면 좋겠는데 금리에서 얻어맞았는데 또 실적에서 얻어맞지 않을까 이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 9월 초만 하더라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기대해 볼 만해 이러다가 고유가가 또 지속되고 더불어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고용도 고용이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생각보다 좋진 않다. 간밤에 사실은 고용 지표가 괜찮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빠진 거는 긴축 우려 이로 인한 소비의 하락 이게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이익을 좀 둘러싸서 보고 있는 낙관론, 비관론이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의 이제 이익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콘트니까 이제 저는 이제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많이 만드는데 네. 이게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소비 심리가 지금 자극되고 있는 상황이 아무래도 유가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 긴축의 우려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친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근데 제가 모델링 상에서 그러면 어떤 변수가 결정적으로 조금 이제 주가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업종 있잖아요. 네. 이런 경기에 어떤 게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따져보면요. 네. 단기적으로는 소비 심리가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렇죠. 근데 6개월에서 한 1년 간격으로는 레버리지 정도가 되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소비 심리가 살짝 둔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유지되는 상황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는 막 대두되진 않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게 비관론으로 반대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good is bad로 경기가 너무 견고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낙관론으로 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침체가 올까라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침체가 오지 않고 골디락스로 이제 연착륙이 가능할까를 물어본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과거라는 지금 국면이 완전 다른 지금 레버리지 레벨만 보면은 과거 침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금융 부문의 이제 레버리지 정도만 보면은 사실상 레버리지 부담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그러면 이런 낙관론과 비관론이 좀 갈리는 상황인 거고 지금 좀 이익 관점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 키 팩터는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 이제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 이제 유가가 좀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이제 국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유가 상승은 조금 PR을 이제 하락시키는 요인, 이제 밸류에이션으로도 작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익 마진에도 당연히 이제 작용하는 거고 지금 소비 심리 차원에서도 이제 인플레와 함께 이제 항상 침체가 올 때는 항상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전엔 급등을 했고 네. 이렇게 인플레와 함께 좀 실질 소비 여력을 좀 고갈시키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다시 낙관론이 나오자면 유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익 마진 플러스 밸류에이션까지 크게 작용하는 데는 1분기 이상 정도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전제가 되는 거는 유가가 높게 고공행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낙관론이 있다면 당장 지금 나타난 이제 상승이 조금 조정이 빨리 되고 이제 레벨이 빨리 낮아지고 모멘텀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낙관론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레벨 자체가 예를 들어 브렌트 기준으로 한 $110 이상까지 오르게 되면 네. 그때는 정말 이익 마진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사실 EPS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FOMC 이후로도 아직 이제 추정치 자체는 이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 거고 다만 이렇게 유가가 계속 높게 오래 유지되면은 내년 실적 상향치도 좀 크게 조정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내내 말씀하신 거는 유가는 사실 비용이니까 기업 입장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고 더불어서 이제 원자재는 거의 전량에 가깝게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 유가가 이렇게 브렌트 기준으로 말씀하셨지만
WTI 기준으로는 또 왕왕 좀 $100를 넘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비용이 항상 문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부터 고민이 되고 있는 게 월가의 레포트를 보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그동안은 좀 유예시키거나 탕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비가 좀 얼어붙을 수 있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월간 소비의 명목 소비의 0.7% 그러니까 계속 깎아먹는 요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뭐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학자금 대출이 미국의 내수 진작을 좀 사실은 좀 안 좋게 만든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백투스쿨 그러니까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되고 12월까지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사실 미국의 소비 시즌을 바라는 입장이라면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뭐 당연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만약에 그 바이든 정부가 제가 알기로 한 달 전에 1만 달러 가량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상황인 거죠. 왜 웃겨? 유동성을 풀고 있는 유동성 풀고 있는 거니까 네네. 물가로도 자극한다. 그죠. 아. 그래서 사실상 뭐 체크메이트인 상태인 거고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소비 심리까지 꺾이면 뭐 사실상 제가 보기에 모델상으로는 오히려 침체를 가리키는 확률 자체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소비 심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침체 확률은 높게 여전히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상황과 대비했을 때 뭐 레버리지 제가 아까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리지가 키 팩터이지 다른 변수들만 다 이제 종합해서 확인하면 어느 정도 지금 침체를 과거 침체 상황과 지금 유사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후 소비 심리가 계속 자극이 되고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조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긴 하죠. 왜냐하면 오히려 제조업 경기는 약간 반등 조짐도 보이고 있고 아까 내년 실적 전망치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금융 부문은 분명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하반기까지 이제 모비피 추가 인상이 제 생각으로는 실물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소비 심리가 이제 모델상으로도 보이는 건데 네. 소비 심리가 꺾이는 거를 눈으로 목격하고 대응해도 늦지는 않거든요. 이거 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소비 심리를 체크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수가 얼마나 꺾이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요. 침체 구간에 앞서서 되게 빠르게 급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소비 심리가 빠르게 좀 악화되는 국면에 접어든다고 하면은 네. 실제로 월간으로 발표되는 그 심리 지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월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과정에서 미국으로의 수출, 우리나라도 미국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미국의 소비가 어떻게 보면 견조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출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버틸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한국의 수출이 버텨야 매출이 버텨야 또 이익까지 연결이 되는 그렇죠. 그런 어떤 흐름인데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 거죠. 미시간 소비 심리가 아직은 견고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최근에 수출 지표가 물론 어제 나온 거 보면 20일까지의 데이터는 고무적이게도 9%의 이제 전년 대비 플러스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수출이 완연하게 개선됐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보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조금 있으면 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마이크론 어떤 실적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가이던스도 나오고 그러면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아니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결국 실적치가 반영되는 건 이제 애널리스트의 그쵸. 이제 컨센서스잖아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이제 좀 전문가들은 이제 실적치 하향이 좀 본격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아직은 판단하는 것 같고 이거는 내년도 마찬가지, 이제 3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근 기업이익 추정치는 좀 상향되고 있는 건데 이익률이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기업들의 순이익률에 좀 동행하는 이제 PPI,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도 좀 하락세가 좀 진정된 점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말고 이제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3분기 자체는 이제 하향 조정이 뭐 크게 되고 있지는 않아요. 2023년 전반적으로 봐도 코스피 영업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지는 않고 있지만 뭐 딱히 하향되고 또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코스피 영업 이익 추정치는 오히려 계속 상향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반등한 것과 좀 유사한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 이익 마진도 오히려 좀 개선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컨센서스인 거고요. 실제로 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할지 아니면 하회할지는 좀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네. 일단 10월에 이제 그러니까 우려는 있지만 당장 그런 어떤 하향 조정이나 네네. 아니면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리비전 다운, 그러니까 이제 어닝에 대한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조정은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요 항상 먼저 반응을 하고 특히 이제 먼저 반응을 한다라는 게 탁 나온 게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7월에 너무나 화려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8월에 좀 힘들었고 그게 9월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더라도 실적이 잘 나와도 이 정도 갖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받을 수 있겠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유동성 자체도 잘 안 붙는다. 그러니까 붙는다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긴 하지만 이 잘 이렇게 선순환이 안 된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좀 상황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섹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 시점입니다. 이게 결국에 실적 모멘텀의 별개로 이제 실적은 실적인 거고 그렇죠. 결국 이제 밸류에이션이 받쳐줘야 되는데 결국 밸류에이션은 이제 매크로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건요 단순히 실적만 보진 않고요 밸류에이션을 좀 판단하는 모델을 중요하죠. 활용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가 뭐 통계 시간에 배우는 회기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여타 변수가 변동을 했을 때 특정 섹터가 얼마나 변동할지를 미래에 이제 수익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베타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베타는 이제 시장 기준으로 보면 시장이 만약에 변수로 들어간다면 시장이 이만큼 움직였을 때 섹터는 향후 뭐 한 달 동안 얼마나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건데 네. 여기에 따른 상위 이제 업종만 보자면 일단은 이제 반도체가 있고요. 네. 은행, 보험 그리고 뭐 조선 그리고 기계가 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하기도 하고 기계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맥락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 가지 이제 섹터는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랑 반도체인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대적인 상위 이제 수익률 상위가 예측이 된다는 거고 절대적인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날 거라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조정이 조금 유력한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지수 자체의 흐름만 판단하는 것만 보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 리스크 위협이 많이 커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제가 주식과 채권 두 가지를 다 보는데요. 네. 주식, 채권 모두 시스템 리스크 영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좀 안 좋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지금 채권은 원래부터 계속 시스템 리스크 영역에 있고. 머물러 있었고 주식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다시 재진입을 한 상황이라 네. 이 상황에서는 제가 시스템 리스크를 좀 경계하는 국면으로 판단을 하는데 예. 플러스로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로 여기서 지수 상승 하락 예측 모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만약에 지수 하락이 예측이 되면은 시스템 리스크 경계 플러스 지수 하락 예측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 좀 많이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다 들어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고 조정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업종을 모델상으로는 기계조선, 반도체, 은행, 보험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네. 이 대답의 말미에는 시스템 리스크에 의한 주가 하락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은 좀 우울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수 대비 뭐 아웃퍼폼 할 수는 있지만 뭐 절대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뭐 다음 주 오늘도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 하면 또 3일밖에 없고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말씀해 주셨던 리스크 변수들이 어떻게 보면 리세션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약간의 중기적인 아니 중기적이야 좀 그렇지만 좀 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10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지는 뭐 포트폴리오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채권도 있고 뭐 캐시 현금도 있고 뭐 원자재 있고 다양하지만 이 시청자분들은 사실은 주식과 현금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월을 바라봤을 때 주식을 들고 간다면 어느 정도의 주식 그리고 주식에서도 어떤 업종 현금을 들고 갈까 차라리 아예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을 차라리 현금을 다 갖고 가십시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 주세요. 제가 이거는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편입비, 그러니까 편입비라는 건 결국 현금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 편입비가 0.7이다 하면은 주식을 70% 가져가고 캐시를 이제 30% 가져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0.5 이하로 이제 편입비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 다 캐시로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이 그럼 0.5를 지금 터치를 했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네, 제가 저번에 이제 2주 정도 전에 맞아요. 0.8 네, 왔었어요. 정도를 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치 해봤자 지금 한 0.75 정도일 겁니다. 0.75. 제가 어제 확인을 했을 때는 0.75였고 네. 지금은 이제 이게 변수로 빅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확인을 하면은 지금은 아마 어제 빅스가 좀 많이 올랐기 빅스가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네.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주식을 계속 갉아먹고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지금 빅스가 높아졌다고 해도 그 수치 자체가 여전히 네, 지난 8월이랑 뭐 오히려 지난 8월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치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지에 들어간 시점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편입비 그거 빅스 높아진 거 감안해도 0.7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 비중 한 70% 정도 아직까지는 아직은 네네 다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은 좀 편입비를 많이 줄이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는 업종, 반도체랑 좀 기계 이런 업종들을 위주로는 약간 편입비를 좀 늘리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현금은 한 30% 정도. 네. 제가 보기엔 기회가 생긴다면은 아까 채권 괜찮은 것 네. 같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채권.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주식 뭐 ETF나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손실 난 거는 못 팔아요. 이익을 난 거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손실 난 거 팔고 이익 난 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이익을 조금 난 거 갖고 팔고 손실은 계속 갖고 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뭐 기관에서는 보통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롱언리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숏을 못 친 공매도를 안 하는 단순히 담고 그렇죠. 지수를 어느 정도 계속 갖고 가야 추종하는 되는. 네, 그런 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처럼 자유로운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종목에서 전체 자산의 2% 이상 손실이 좀 안 나게끔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을 내가 10% 정도 가져간다라고 네. 하면은 내가 2% 그러니까 10% 내에서 전체 자산의 2%까지는 하락을 하면 거기서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의 자산이 20%까지 손실이 나면 2%니까. 맞습니다. 네. 이 20% 이상 나면 그냥 무조건 눈도 그냥 보지 말고 그냥 바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막판에는 뭐 파는 거에 얘기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주식 편입비를 70% 정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약간 실적 시즌에 약간의 변동성이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변동성 지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튀면은 주식이 또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